합의문은 총 96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지식재산권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투명한 경제정책, 환율 관리 문제 등까지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국이 앞으로 2년간 231조 7,6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거나 기업 비밀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빼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금융시장 개방을 대폭 확대, 중국 정부가 개입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약속했고, 미국은 18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또한 현재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139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딱 절반인 7.5%로 줄여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합의가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자체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요. 바로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무한대로 찍어내 중국 기업들의 돈을 공급하고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 유망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중국 알리바바가 자회사 엔트파이낸셜을 통해서 미국의 송금회사 머니그램을 인수하려 한 것과 독일 최대 규모의 산업용 로봇 메이커 쿠카가 중국의 가전회사 메이디에 45억 유로에 넘어간 것,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리지가 미국의 반도체 회사 레티스 반도체 인수 시도 등의 수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합의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담지 못하였고, 결국 미국 내에서도 합의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척 슈머 의원은 트럼프가 사인한 1단계 무역 합의는 큰 실망이고 역사적인 실수라고 비난했고,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중국이 실제로 새로운 것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트럼프가 중국을 바꾸지 못했다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중국의 류어 부총리와 서명을 한 당일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바로 트럼프의 탄핵소추안이 미국 상원으로 넘어간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 탄핵소추안이 넘어가면 결국 흐지부지 되어 탄핵안이 절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어 왔는데, 한 남자의 폭탄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배신자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레프 파르나스가 바로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파르나스는 트럼프나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명령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전하며, 이들의 명령으로 자신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군사 원조 등 모든 원조를 미국이 끊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화당조차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트럼프의 탄핵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는 당연히 자신은 파르나스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르나스의 변호인 측이 파르나스와 트럼프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공개해버렸고,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와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 모습까지 이렇게 모두 공개되면서 트럼프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심각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강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언급하였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리스트업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 이상 탄핵 위기를 맞으며 흔들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마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한국이 독자 노선을 만들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당기는 동시에 북미 관계 개선까지 촉진시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개별 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협의를 통해서 계획 수립 단계까지 다다르게 되면 제재 면제를 미리 받아서 집행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과 러시아마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역사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한 형태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상임 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보리의 한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고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유일하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독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가 신북방 정책으로 미국과 세계 에너지 패권을 다투고 있는 강력한 라이벌이죠.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 협상 파워가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입니다.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봐도 미국이 한국의 외교에 완전히 휘말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최근까지도 방위비 분담금은 결국에 상당액이 한국 경제에 돌아간다, 미군의 한반도 외 훈련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등의 황당한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48억 9천만 달러, 하나로 5조 6,68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상을 깨고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자 이에 당황한 미국이 금액을 대폭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SBS의 취재 결과 지난 제11차 한미 방위비 협상 5차 회의에서 정부 소식통이 미국이 한국의 동맹 기여를 일부 인정해 39억 달러로 낮춘 걸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금액이죠. 지난해 1조 389억 원을 미국에 지불했으니 여전히 4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한국협상단의 정은보 대표는 미국과의 협상 후에 한국이 수용 가능한 범위는 기존 방위비 협상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라 밝혔습니다. 즉 1조 원 부근이 아니면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무서운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보도를 보시면 수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국방을 위해 미국에 빌붙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은 맞다, 그런데 한국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다 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제시한 금액은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것 이라 강력히 비판하면서 한국이 F-35A 항공기와 해군용 F-35B 항공기, P-8A 포세이돈 항공기 6대 등 엄청난 양의 미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제공한다 라며 오히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의 꿈이었던 노벨 평화상이 물 건너간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외교 파워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연달아 배신하여 최악의 탄핵 위기에까지 놓인 트럼프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 증설 작업에 이 자사 기술진과 협력업체 직원 수백 명을 전세기를 통해 특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우선 외교부와 함께 이 반도체 기술진의 중국 시안 공장 파견을 위해 현지 관계 당국과 전세기 출입국 일정 그리고 탑승 인원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의 최종 허가가 나오면 파견된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진들은 이 최대 14일간 격리 조치 등을 거쳐서 시안 2공장 증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세계적 악재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출장 길도 막힌 상태지만 시안 2공장 증설 작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술진의 긴급 파견에 삼성전자가 나서려는 것인데요.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시안 2공장에 투자하려는 금액 자체가 약 150억 달러, 한화 기준 18조 3천억 원을 넘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 중국 입장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찌되었건 시안 2공장의 투자를 통해 이 낸드를 생산하면서 중국 마켓 쉐어를 좀 더 올리려는 판단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 엔지니어들이 별탈 없이 꼭 잘 넘어가서 별일 없이 증설 작업을 잘 해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최근 화웨이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로부터 스마트폰 최신 칩 물량 생산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대상 원산지 규정 강화에 따른 긴급 대응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우선 화웨이가 급작스레 자사 스마트폰 생산 파트너인 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의 거래 일부를 중단하고 중국 SMIC에 물량을 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전하고 있는데, 우선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TSMC가 이 웨이퍼 일반장분의 화웨이 스마트폰 칩 물량을 취소했고, 이 칩 물량은 SMIC로 옮겨갔고, 이어 애플이 이에 해당하는 물량이죠, 한 스마트폰 약 600만 대분인데 TSMC에 추가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2위 스마트폰 업체인 이 화웨이는 지난해 2억 4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했는데, 그동안 화웨이 스마트폰용 AP는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했지만 대만 TSMC가 생산해 왔습니다. 설계는 중국이 하고 생산은 대만이 해왔던 것이죠. 아시겠지만 대만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이기도 한 이 화웨이는 미국 정부로부터 끊임없이 자사 통신 장비를 이용하는 국가 정부 기관과 기업들의 통신 정보를 중국 공산당 정부에 빼돌려 해당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미국 정부는 이를 이유로 전 세계 우방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말도록 종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웨이는 실제 지난해 5월 미 상무부의 교역 블랙리스트 기업에도 올랐고, 이는 화웨이가 결국 구글을 포함한 미국의 어떤 공급망에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화웨이는 구글 모바일 서비스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면서 이번에 최근에 발매한 최신 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지메일, 서치모, 맵, 드라이브 등 구글의 핵심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할 수 없게 되면서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유럽 및 자국 내에서도 급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는 대부분의 구글 앱이 금지되어 있는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마저도 중국인들이 외면을 하고 있고 중국 이외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웨이는 이에 맞서 새로운 주력폰인 이 P40 라인에 자체 개발한 앱들인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TSMC에서 생산되는 화웨이 칩과 관련해서도 화웨이를 압박하려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화웨이도 즉각 대응에 나서버린 것이죠. 미국 정부는 구글 등의 공급망 단절 압박에도 지난해 화웨이가 세계 2위 스마트폰 공급 업체가 되면서 화웨이를 더욱 힘들게 만들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현재 미 정부의 Foreign Direct Rule, 이 FDR이라고 하죠. 이 FDR은 해외 기업이 미국 원산지인 이 부품이나 소재 그리고 기술이 25% 이상 포함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이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화웨이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이 TSMC가 화웨이 칩을 생산할 때 이 비율 아래로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는 이 규칙에서 미국 원산지 부품 비중을 10%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는 TSMC가 화웨이로부터 주문받은 칩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스마트폰용 앱 공급에 이어 칩셋 공급까지 막힐 위기에 처한 화웨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방법이 없죠. 맨날 하던 행동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룰을 전혀 듣지 않는 이 중국 내부에서 생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웨이가 천천히 자사의 칩 생산을 대만 TSMC에서 중국의 SMIC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SMIC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생각보다 순위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화웨이는 지난해 말 하이실리콘 엔지니어들에게 SMIC용 칩 설계를 시작하라고 지시하면서 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SMIC나 TSMC에서 제공하는 설계 툴이나 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설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 이 화웨이 스마트폰용 칩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SMIC로 옮겨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14나노 핀팩 공정의 반도체 칩을 수주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아마 보급형 스마트폰에 들어갈 AP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에서 임원까지 했었던 이 대만의 양몽송이라는 사람이 현재 SMIC의 대표로 있는 상황이고, 14나노 핀팩 공정의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이 양몽송이 SMIC의 14나노 공정을 램프업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14나노라고 하면 최근 AP 기준으로는 약 3년 전 정도 제품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14나노 수준부터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쓰는데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는 이 부분을 노리는 것 같고, TSMC에게 어차피 생산할 수 없으니 중국 SMIC의 물량을 밀어주면서 공정까지 완성을 시키는 단계인 것이죠. SMIC가 지난해 화웨이로부터 신형 14나노미터 공정에 핀팻 칩을 일부 수주했고, 이 생산은 원래 TSMC의 몫이었던 겁니다. 우선 SMIC는 칩셋 생산을 위해 이 월 35,000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반도체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이 같은 변화를 산업 관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관시라고 하는데, 이 관행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본인들이 하고 있었단 이야기겠죠. 어찌 되었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이 TSMC의 화웨이 칩 생산으로 인해 화웨이도 어려운 상황이 또 닥칠 겁니다. 우선 TSMC는 곧 화웨이가 지금까지 설계한 것 가운데 가장 이 야심차게 준비한 칩셋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린 1012로 불리는 이 칩은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우선 세미유키에서 보았을 때에는 TSMC의 7나노 N7 플러스 EUV 공정 노드를 이용해서 생산되는 기존 기린 990 5G 칩셋 자체가 이 10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도는 5나노에서 한 트랜지스터가 120억 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요. 화웨이는 올해 말 최고급 주력폰인 이 메이트 40 시리즈를 생산할 때 TSMC 5나노 공정에서 생산된 칩셋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5나노미터 공정 칩셋으로 구동되는 이 최초의 스마트